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는 게 오늘 중에 나올지 아니면 일주일 뒤에 나올지 2주일 뒤에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기도 하고 이 방식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특히 이제 우편 투표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사전 투표하면은 사전 투표도 사실 개표 당일날 다 까잖아요. 근데 거기는 주마다 이게 약간 제도가 달라가지고 사전 투표 지정일까지 우편물이 들어오면 그냥 다 받아주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막 2주도 걸리고 막 3주도 걸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제 완전히 개표가 끝나는 데는 2주 이상 걸리는 걸로 보통 알려져 있고, 근데 보통 이제 개표 당일날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면 보통 이제 이 밀리는 사람, 질 것 같은 사람이 아, 나 졌다라고 딱 인정을 하면서 이제 사실상 끝나는 식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두 후보 다 졌다라고 인정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서로 자기가 이겼다라고 주장할 분위기라서 이건 뭐 개표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고 아마 개표가 다 끝나고 나서도 패자는 재검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게 되면은 뭐 연말까지 계속해서 대선으로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대혼란이에요 지금. 지금 이 사진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고 실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극심해지는 미국 사회의 분열과 대결 양상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정치적으로 매우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이번 대선에서 이제 극렬하게 드러났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제 공화당 후보 이 사람이 원래 막말을 즐기는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번 이제 TV 토론 같은 경우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뭐 역대 대선 TV 토론 중에 뭐 최악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쟁점은 트럼프가 그 바이든의 약점을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바이든의 아들이 노트북을 대선 후보 아들인데 노트북을 그냥 일반 수리점에 맡겼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맡겼다라는 뭐 주장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거를 이제 하드 디스크에 정보를 털어보니까 온갖 내용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은 이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바이든과 바이든 아들이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사업을 좀 했어요. 근데 상당히 이제 비리, 부정비리 이런 것들 많이 저질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검찰의 추적을 받았는데 바이든이 이제 부통령 자격으로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야 검찰총장 잘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어가지고 검찰총장이 잘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일들이 막 이제 노트북에서 막 드러나는 상황 되면서 이제 궁지에 몰려버리게 돼서 아무튼 지금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그래서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약간 그놈이 그런 분위기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불을 지핀 게 트럼프가 대선을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이 막장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미국에 이제 그 우편 투표 제도가 있는데 우체통에다 그냥 투표 내가 찍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부정이 가능성이 있다, 부정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난 이 우편 투표를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편 투표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미국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장을 안 가고 그냥 다 우편 투표를 많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흑인들이 좀 우편 투표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흑인들은 민주당 지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불리한 거예요 우편 투표가.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우편 투표를 이제 약간 못 믿겠다는 식으로 약간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트럼프 지지자들한테는 그래 우편 투표는 부정 선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편 투표를 인정하면 안 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개표 결과 트럼프가 졌어. 근데 그러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졌구나라고 인정 안 하겠죠. 이건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그 민경욱이 백악관 앞에서 1인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얌전하게 1인시를 하는 게 아니죠. 미국은 일단 총 들고 시위를 하죠. 총 들고 1인시를 막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심란한 상황이 이제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 다음에 미국 언론들이 상당히 편파적인 보도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헌터 바이든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상당히 이 보도를 자제를 하고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게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냥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삭제를 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죠. 언론이 전부 자기를 부정적으로 다뤄준다. 맨날 바이든 편이다. 네,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이번에 이제 CBS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인터뷰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나를 너무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면서 그 인터뷰 영상을 내가 그 백악관에서도 이제 또 따로 찍는데 그걸 공개를 하겠다. 이자가 얼마나 나를 공격했는지 공개를 하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할 정도로 되게 이제 심각한 상황. 그래서 언론들의 이런 이제 편파 보도 이런 것들도 좀 심각한 것 같고 가장 큰 건 이거죠. 미국 내 지지자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도시 곳곳에서 미국 전역에서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들 벌어지고 있고 막 여기 보면은 이 얼굴에 최고액을 뿌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 지지자를 막 이제 집단 폭행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저쪽에는 이제 그 인종차별 반대 시위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뒤에 공분 든 거 보세요. 이제 치러 가기 직전인 상황인 거죠. 이런 이제 험악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폭동, 국민들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남투국이 벌어지는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존 코엔이라고 전 국토안보부 테러리즘 조정관이 있는데 이 언론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34년간 근무하면서 이렇게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위험한 환경은 본 적이 없다.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매우 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지금 뭔가 상당히 화나는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살짝만 건드려도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론조사 결과도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40%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마찬가지. 바이든 지지자도 그렇고 트럼프 지지자도 둘 다 우리 후보 떨어지면 인정 못해! 라는 게 40%고 그 다음에 우리 편이 지면 시위에 나서거나 폭력도 불사하겠다라는 게 바이든 지지자 22%, 트럼프 지지자 16%. 이거 보면 바이든이 무슨 폭력단체 수괴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오히려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이렇게 약간 파쇼화되어 있는 상황으로도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트럼프의 그 만행에 완전히 치가 떨려가지고 트럼프는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낙 이제 좀 극우 성향이 많아가지고 폭력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반발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것만 놓고 보면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약 20% 정도의 국민들이 총을 들고 나설 가능성이 있구나. 전 국민의 20%가 총을 들고 나서면 이건 전쟁이죠. 전쟁 시기에 군인도 국민의 20%가 안 될 텐데 이건 그냥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정치적으로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 말고도 사회 경제적으로도 이제 대립 양상이 좀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죠. 인종차별 문제. 그래서 경찰들이 이상하게 흑인들을 막 이렇게 너무 쉽게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5월달에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태. 사건이죠. 이걸로 미국이 한바탕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막 시위가 벌어지고 막 폭동으로 던지고 막 이랬는데 이게 좀 잠잠해지려고 그러면 또 한 번 사건 터지고 또 잠잠해질 때쯤 되면 또 한 번 사건 터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이에요. 10월 26일에도 필라델피아에서 또 경찰이 어린 흑인을 여러 방 총 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이제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데 시위가 격화되니까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런 식인 거죠. 폭도가 설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연방군을 투입할 태세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필라델피아에는 이미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연방군까지 투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인종차별로 인한 극한의 대립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분열도 심각합니다. 미국의 부자 다 50명의 재산하고 하위 1억 6,500만 명의 재산이 똑같대요. 상상이 되세요? 이게 무슨 수치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게. 하위 1억 6,500만 명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상위 50명이 2조 달러를 가지고 있대요. 좀 더 확장해보면 상위 1%가 전체 30%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경제 양극화,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한 거죠. 근데 이런 인종차별과 양극화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방역에서도 차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보면 유명하죠. 유색인종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흑인들의 사망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흑인 거주 지역에는 아예 진단소에 장비가 없어가지고 진단을 못 한대요. 백인 거주 지역에 그런 것들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거죠. 방역 이런 의료 시스템에서 완전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심한 것도 있어요. 2004년에 나온 통계인데 빈민가의 남성 수명과 부유층의 여성 수명의 차이가 몇 년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40년 차이 난답니다. 빈민가의 남자는 40살에 죽고 부유층의 여성은 8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대결, 분열 양상들이 결국은 미국을 내전으로까지 몰아넣고 있다. 그래서 실제 미국 내에서 내전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90년대, 2000년대, 8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야, 미국에 내전이라도 일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그 말만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언론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야, 미국 내전 나는 거 아니야? 내전 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뭐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FBI가 지난 10월 7일 날 내전 모의 혐의로 13명을 체포했어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내전을 실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 6명인가가 주지사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좀 심각한 상황인 거고, 미국 뉴스위크에 실린 글인데, 코로나가 이제 미국에 막 창궐을 하기 시작하니까 미국 군 내에서 이제 만약에 미국 정부가 마비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웠대요. 그래서 이 비밀 탑 시크리트 계획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기본 내용은 그거예요. 정부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막 백악관에도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마비가 된다. 그러면 대통령, 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을 워싱턴 외곽으로 이제 뺀다는 거예요. 워싱턴이 아닌 곳에 비밀 장소로 이렇게 보호 조치를 하고 개업을 실시한다. 그래서 군대가 미국을 운영한다라는 게 기본 계획이래요. 근데 이게 안전한 곳으로 모셔가는 건지 아니면 끌고 가는 건지는 아무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사실상 쿠데타 계획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실제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 시행이 되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야, 이건 쿠데타다. 군대가 지금 트럼프를 끌고 갔다, 납치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여러 가지 내전 시나리오들도 있습니다. 내전이 나면 아마 영토가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휘끈쳐진 데는 이제 교전 중인 지역인 거예요. 네. 이런 식의 흥미로운 건 알래스카는 캐나다에 편입될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네. 이런 류의 지도들이 몇 개가 돌아다니더라고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실제 미국 내에서도 이거 내전 나면 미국은 어떻게 쪼개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전이 그냥 장난이 아닌 거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뭔가 내전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일단 내전이 날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내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막 그 소총 들고 막 무장을 해가지고 정부에 막 반기를 든다? 이런 건 사실 미국 내에서 금방 진압되죠. 연방군이 그냥 비행기 한 대만 띄워도 끝나는 거잖아요. 뭐 주지사가 갑자기 우리 주는 독립할 거야, 독립선언한다. 그럼 뭐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방 청사에 날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군이 있는 이상 쉽게 내전이 발생할 수는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진압당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연방군 내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바이든이 내가 대선 이겼어라고 선언하고 이제 연방군은 내 지시를 따라라 했는데 트럼프가 핵단추는 나한테 있는데 어떨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이제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자. 그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뭐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미국의 어떤 예언서 같은 걸 미국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10년 주기로 책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제 책을 냈고 이번에 또 책을 냈어요. 고요 이전의 태풍.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태풍 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잠잠해지겠지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국가적 갈등은 줄어들지 않는다. 트럼프가 분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트럼프는 이 분열의 결과일 뿐인 거고 미국 내 어떤 이 계층 간의 대립,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대립, 인종 대립 등은 한 10년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갈등이 쉽게 사라질 수 없는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오히려 더 증폭되면 증폭됐지 줄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이 대혼란과 대립과 분열 이런 것들이 심각한가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오늘은 미국 내부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경제에 집중을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돈으로 굴러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미국의 이제 사회 성격을 얘기하면 국가독점 자본주의라 그러거든요. 뭐냐면 독점 자본가들이 국가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자본의 뜻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사회를 분석하는 가장 좋은 틀은 이제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건데 최근 이제 미국에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그 K형 경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 K형 경제의 의미는 이거예요. K형 경제가 아니라 K형 이제 경제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훅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데 다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다시 경제가 회복되는 계층이 있고 계속 경제가 추락하는 계층이 있다. 계층이 나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K형 경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굳이 꼭 이제 경제 회복에서 계층에 따른 갈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이런 양극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경제와 실물경제가 차이가 있어요. GDP는 막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막 화랑이에요. 주식시장이나 뭐 파생상품 시장이나 이런 데는 막 돈이 잘 나가요. 그리고 주식시장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뭐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데 뭐 주식 하나씩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없죠. 요즘 그 서학개미라고 해서 이런 기업들 주식 사는 열풍이 국내에서 불고 있어요. 야 나도 뭐 페이스북 주주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데는 엄청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소수의 몇몇 잘 나가는 기업들의 주가는 막 오르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안에서도 양극화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계층 간의 갈등, 뭐 부자들, 백인, 전문직들 이런 데는 코로나의 타격을 피해갔어요. 전문직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비정규직들은 뭐 순식간에 잘리는 거죠 그냥. 코로나 딱 터져 기업 형편 어려운데 너네 해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흑인, 여성 이런 데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피해를 받는 곳이고 지금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극복해가지고 경제를 다시 살린다라고 해도 이런 데들이 살아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게 미국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는 야 나스닥 지수가 16번이나 최고 기록을 깼다라면서 막 자랑을 해요. 예. 근데 나스닥 지수가 16번 최고 기록 깨는 게 그게 뭐냐면은 16번이나 막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푹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푹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16번 반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형편이 안 좋으니까 계속 기록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9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되찾았다 그러는데 그 전에 한 2천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구제된 거예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되니까 뭐 극복된 건가요 지금 미국이? 극복된 건 아닌데 어쨌든 경제를 막 살리겠다라고 경제 활동 해라 하니까 다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다시 복직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원래 회사로. 그걸 가지고 뭐 900만 명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다. 미국 경제 형편은 매우 어렵다라는 거고 이런 양극화에 기초해서 양적으로는 마치 경제 야 우리 주식 시장 좋잖아 괜찮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품은 언제든지 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 경제가 기업적으로 됐는가 그 요인을 이제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 첫 번째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 미국이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경제 어려워질 것 같아. 돈을 뿌려야겠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우리도 막 뭐였습니까? 10만 원씩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도 국민들한테 막 돈을 뿌렸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미국의 정부에서 푸는 돈들 달러를 풀면은 그 돈이 투기자본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투기자본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또 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살아나는 거예요. 실물 경제는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근데 이런 거를 그러면은 미국이 경제 정책을 바꿔서 실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를 펴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또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독점 자본가들이 그래 우리는 지금 충분히 배부르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뭐 서민들한테도 좀 나눠줍시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탐욕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독점 자본가들은 절대 자신들의 탐욕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자기 것 눈꽃만큼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재벌 위주의 정책, 부자들 위주의 정책이 서민 위주의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경제 자체가 유령 경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물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고 주식시장, 파생상품 이런 데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게 미국 경제의 어떤 주축이 돼버렸어요 이미. 근데 이게 사실은 투기 도박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난 투자하고 있는 거라고 뭐 이 기업의 어떤 가치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 진짜 랜덤이잖아요 완전히. 무작위로 그냥 누구는 돈 벌고 누구는 돈 잃고 막 이런 도박장이에요 사실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이런 주식시장을 도박장이 아니라 뭔가 과학이다 이건 이 경제의 어떤 이론에 따라 굴러가는 곳이다라는 걸 포장하기 위해서 이 경제 주체들이 뭐 연구소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야.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도박장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요. 근데 왜 끊임없이 계속 연구하냐면 뭘 해도 안 맞으니까. 이런 지표 내놔도 몇 년 지나면 안 맞아. 그래서 또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 최근에 개발한 지표라고 PDR이라고 있어요. Price to Dream Ratio에서 주가 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업이 얼마나 거창한 꿈을 꾸고 있는지, 좋은 꿈을 꾸고 있는지를 수치로 평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복잡하게 막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실제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게 책정되어 있냐, 거품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는 거예요. 거품이 많으면 꿈을 크게 꾸고 있는 거니까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뭐 황당하잖아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물론 매우 복잡하게 막 합니다. 무슨 TAM이라고 뭐 이런 복잡하게 이제 막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야, 우리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을 만들어놨어. 여기에 맞게 투자하면 돼. 근데 이렇게 해봐야 또 몇 년 지나면 이것도 안 맞네. 또 새로운 지표 만들어보자. 계속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제 그냥 도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 자체가 이런 이제 유령 경제에 기반한 경제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하고 파생상품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게 기본이 됐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2008년 경제위기 그 금융공황 당시에도 미국의 이제 GM 같은 경우가 자동차가 이제 그때 당시 자동차 안 팔리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경제가 어려워져야 되는데 자기 자회사에 그 투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오히려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안 팔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가만 오르면 우리 기업은 튼튼하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 근데 이렇게 미국 경제 자체가 하나의 도박장, 거대한 도박장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박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네. 사기, 조작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을 강타했던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니콜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새롭게 이제 등장한 미국의 어떤 이제 벤처기업인데 수소차를 개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뛰어들었어요. 제2의 테슬라라고 막 엄청 각광을 받았고 주가 막 주식 공개하니까 주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쫙 올라갔죠.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게 사기라는 게 들통난 거예요. 물론 아직 사기로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사기 의혹이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기 의혹을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얘네들 수소차 개발했다는데 다 뻥이다. 그 홍보 영상에 나온 거 실은 언덕에서 굴린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수소차 관련된 기술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것들 다 들통이 나고 막 이렇게 됐죠. 근데 저는 이것도 니콜라의 사기가 들통난 것도 하나의 사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폭로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네이선 앤더슨, 36살. 힌덴버그 리서치 설립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야, 내가 이거 폭로함으로써 니콜라 망할 거다. 그리고 니콜라에 투자한 사람들도 망하고, 니콜라 직원들 다 쫓겨날 건데, 하지만 나는 돈을 번다. 떼돈을 벌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떼돈을 버느냐, 이 사람이 공매도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이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공매도가 뭐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야 돈을 벌죠. 근데 생각을 바꿔보면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도 돈을 벌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서를 바꾸려면 주식을 빌리면 돼요. 그래서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고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줘요. 그걸 공매도라고 합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공매도가 그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주가가 높은 기업의 주식을 막 빌려가지고 걷어들인 다음에 팔아요. 현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주식을 주가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기업을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그 니콜라를 공격을 한 거예요. 사기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그래갖고 주가를 폭락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딱 돌려주고 끝. 야, 그래서 떼돈을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 몇 개를 날려먹은 사람인 거예요. 굉장하죠? 미국의 이 유령 경제의 실체가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유령 경제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중하층 서민들한테 일종의 이제 신기루 효과. 그래, 나도 주식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을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젊은 층들이 다 그 동학개미라고 들어보셨죠? 다 주식에 매달리고 있어요. 왜? 취직도 안 되지. 취직해봐야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지. 뭐 월급 받아가지고 집 살 가능성도 없지. 네, 이러니까 그래, 나도 주식 투자나 해가지고 떼돈 좀 벌어보자.
누구 보니까 주식으로 떼돈 벌었다던데. 그러니까 진짜 한 10,000명 중에 1명꼴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있겠죠, 있기는. 근데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게 개미들은 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관 투자자들과 거대 자본들이 주가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데 개미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근데 가끔가다 운 좋아가지고 돈 번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그 사람들을 막 띄워줍니다. 야, 이 사람은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훌륭하죠? 막 띄워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래, 나도 주식만 해가지고 떼돈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환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이 경제 제도, 체제의 문제로 사람들의 화살이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로또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 나도 조상님이 와서 번호만 알려주시면 당첨될 것 같은데. 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상님 제발 좀 나와주세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걸 놓을 수가 없다. 2008년에 미국의 금융공황 탁 터졌을 때 모두가 다 지목한 거는 파생상품이 문제다. 그때 그 연준 의장이 전 세계를 돌면서 파생상품 홍보를 하고 다녔어요. 이런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도 나도 이거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파생상품 엄청 도입을 막 했어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야, 파생상품 이거 하지 마. 불법이야. 법으로 금지해.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야 돼요. 서민들을 그래, 너네도 선물 투자해봐, 옵션 투자해봐. 그럼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현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익부 빈익빈에 기초한 경제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미가 절대 거대 자본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뜻대로 주식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업에 돈을 막 투자를 해. 그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 그럼 개미들이 막 달라붙잖아. 그럼 그때 팔아. 그런 식으로 돈 버는 거예요, 큰 손들은. 너무 쉽죠, 돈 벌기가. 자, 절대 이길 수 없다. 네. 이런 이제 경제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좀 더 이제 추가를 하자면 이런 문제가 미국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각해졌다. 그래서 미국 경제 상황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거대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오히려 득이 될 수가 있어요. 고마운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2008년도에 그 금융공황 터졌을 때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가 월스트리트,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월가가 뭡니까? 미국의 그 금융, 주식, 파생상품 이런 거 거래하는 그 핵심 지역이에요. 이 월가를 점령해서 너네 이 투기 자본들이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망쳐먹었으니까 너네는 안 돼. 다 없애야겠어. 우리가 여긴 차지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미국 국민들이 막 나선 거예요. 들고 나섰어요. 그래서 거의 막 진짜 막 자본주의를 뭐 무너뜨려라 막 이런 구호들이 막 나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야, 드디어 이제 미국 자본주의도 끝나는구나 라고 기대를 했죠. 근데 좀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아쉬워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건 코로나19 때문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인종차별 문제로 들고 일어났죠. 근데 사실 배경에는 너무 경제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경제가 힘든데 그 중에서도 서민들 중에서도 흑인들이 힘드니까 흑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렇게는 들고 일어나도 미국의 어떤 경제제도, 투기 자본들이 잘못이야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건 그냥 코로나 때문인 거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 대자본가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각광받는 새로운 산업들이 있고 이런 산업들이 몇 년 후면 다시 경제를 살릴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코로나19로 각광받는 산업들이 대체로 보면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떠드는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산업하고 겹쳐요, 그냥 대부분. 그래서 인공지능, 뭐 무인자동차, 뭐 드론 이런 것들이 막 각광을 받고 활성화되면 지금 경제는 어렵지만 몇 년 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다시 경제가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세요. 고용 구조를 보면은 단순 반복 일자리가 감소하고 탄력적 고용 형태가 증가한다. 쉽게 말해서 정규직 줄어들고 비정규직 늘어난다는 거예요. 말을 참 멋있게 쓰죠. 그럴듯하게 쓰는데 결국은 알바 자리가 늘어날 거야. 정규직은 줄어들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문제예요. 실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산업은 산업 규모에 비해서 취업 유발 정도가 낮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막 활성화돼도 실제 취업이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기대할 게 없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봅시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각광받는 게 택배 산업이에요. 택배 산업이 엄청 비대해졌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택배가 막 늘어날 거야. 그러면 택배 노동자들이 늘어나겠군 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미국의 아마존에 대해서 드론 택배가 허용이 됐어요.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이미 시범 실시를 하고 있어요. 드론으로 택배를 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마트도 드론으로 택배 나르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택배를 드론으로 그냥 날리는 거예요. 물론 100% 다 드론으로 못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겠다. 자율주행차에 택배를 싣고 목적지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택배 받을 사람이 나와가지고 차에서 딱 꺼내고 자기 거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도 벌써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종시에서 그걸 도입을 할 거예요. 세종시 가면 무인 자동차들이 택배 나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하고 무인 자동차들이 택배를 나르는데 택배 노동자가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택배 노동자들 코로나19로 그나마 택배 산업이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노동자 서민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물건 파는 사람들, 드론 만들고 무인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한테나 도움이 되지 실제 대다수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용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겠죠. 물건을 안 사요. 물건 안 사면 물건이 안 팔리겠죠. 그럼 기업들도 망하겠죠. 전형적으로 공황으로 가는 패턴인데요. 그렇게 가고 있다. 갈 것이다. 앞으로도. 그래서 미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개선 가능성도 안 보이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막 분석하고 자료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감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미국 경제는 가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미국 국민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없으면 분열하고 충돌하고 폭동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결국 미래가 안 보이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미래가 보이면 희망을 갖고 참잖아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사회가 오늘날 이 모양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